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인 고위험 임신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은 각 질환별 특징과 관리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룰 내용은 갑상선 기능 장애, 심혈관계 변화, 빈혈, 성전파성 질환, 비뇨기계 질환, 그리고 토치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갑상선 기능 장애입니다. 갑상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목 앞쪽. 정확히는 갑상연골 바로 아래에 위치한 작은 나비 모양의 기관이 바로 갑상선입니다. 좌우 두 개의 옆과 이를 연결하는 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 갑상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특히 임신 초기 12주까지는 태아가 스스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모체의 갑상선 호르몬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갑상선 기능 이상은 태아의 뇌 발달과 신경계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신이 되면 갑상선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갑상선 크기가 10에서 15% 정도 증가합니다. 이는 단순히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갑상선 세포가 증식하고 혈관이 증가하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요오드 요구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평소 하루 150 마이크로그램이던 요구량이 250 마이크로그램으로 50%나 증가하는데 이는 태아의 갑상선 호르몬 생산을 돕고 신장을 통한 요오드 배설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갑상선 결합 글로불린, 즉 TBG가 2에서 3배 증가합니다.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흥미롭게도 총 T3와 T4는 증가하지만 실제 활성형인 프리-T3와 후리-T4는 정상 범위를 유지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자가면역 질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입니다. 전체 원인의 60에서 80%를 차지하는데 안티-TPO 항체가 갑상선을 공격하여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요오드 결핍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조류 섭취가 많아 드물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임신 중에는 요구량이 증가하여 상대적 결핍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인성 원인으로 방사선 치료나 갑상선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항갑상선제 과다 사용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은 임신 증상과 매우 유사하여 놓치기 쉽습니다. 환자들은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데 많은 경우 임신이라 피곤한가 보다라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며 변비가 심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특징적으로 눈썹 외측 3분의 1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면 부종과 손발 부종이 나타나고 맥박이 분당 60회 미만으로 느려집니다. 검사 소견을 보면 TSH가 상승하고 프리티워가 감소합니다. 콜레스테롤과 CPK는 상승합니다. 치료의 핵심은 레보티록신 보충입니다. 초기 용량은 체중 킬로그램당 1에서 2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50에서 100 마이크로그램으로 시작합니다. 중요한 점은 임신 중에는 30에서 50% 증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태반을 통한 이동과 대사 증가 때문입니다. 약물은 아침 공복에 복용하여 흡수율을 최대화하고 철분제나 칼슘제와는 4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치료 목표는 TSH를 2.5 미만으로 특히 1분기에는 더욱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4에서 6주마다 TSH를 검사하여 용량을 조절하고 목표에 도달하면 3개월마다 모니터링합니다. 치료하지 않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산모에게는 임신성 고혈압이 2에서 3배 증가하고 조기 태반 박리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자궁 수축 장애로 인한 산후출혈과 빈혈도 흔히 발생합니다. 태아와 신생아에게는 더욱 심각한데 유산 위험이 60% 증가하고 조산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저체중아와 선천성 기형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경발달 지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료받지 않은 산모의 아이들은 7세 때 IQ가 평균 7점 낮았고 ADHD 위험도 증가했습니다. 이제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5에서 90%는 그레이브스병이 원인입니다. 이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TSH 수용체 자극 항체가 갑상선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임신성 일과성 갑상선 중독증이 1에서 3%를 차지하는데
이는 HCG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16에서 20주경 자연 호전됩니다. 기능성 선종은 5에서 10%를 차지하며 갑상선 결절이 자율적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경우입니다. 한갑상선제 선택이 중요합니다. 1분기에는 PTU를 50에서 150mg씩 8시간마다 사용합니다. PTU를 선택하는 이유는 태아기형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2. 3분기에는 메티마졸을 사용합니다. 베타 차단제인 프로프라놀로를 사용하여 증상을 조절합니다. 적절한 요오드 섭취가 중요합니다. WHO는 임신부에게 하루 250 마이크로그램, 수유부에게 290 마이크로그램을 권장합니다. 해조류는 요오드가 풍부한데 김, 미역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2장 심장질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신 중 심장질환은 모성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임신 중 심혈관계에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액량이 40에서 50% 증가하여 28에서 32주에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심박 출량도 30에서 50% 증가하여 20에서 24주에 최고가 됩니다. 반대로 전신혈관 저항은 20% 감소하고 혈압은 약 10mmHg 감소하여 20주경 최저점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상 임산부에게는 문제없지만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심각한 부담이 됩니다. 분만 시 심혈관계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심혈관계에는 매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자궁 수축이 일어날 때를 보면 자궁이 수축할 때마다 300에서 500ml의 혈액이 자가수혈 효과를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서 자궁이 수축하면서 그 안에 있던 혈액이 전신순환으로 밀려나오는 것입니다. 분만 직후에는 더욱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박 출량이 무려 80%나 급증합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자궁 수축으로 인한 혈액 이동이고, 둘째는 그동안 커진 자궁이 하대정맥을 눌러왔던 압박이 갑자기 해소되면서 정맥 환류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산후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변화들은 서서히 정상화됩니다. 대부분 산후 2주 내에 임신 전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분만 시에는 이렇게 급격한 혈액학적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심혈질환을 가진 산모에게는 매우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위험 산모들은 적절한 모니터링과 세심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WHO의 심장질환 위험도 분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WHO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심장질환을 위험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클래스 1, 즉 경위험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심실중격결손, 동맥관 개존증, 그리고 수술로 교정된 팔로사진 같은 질환들이 포함됩니다. 이 그룹의 산모들은 다행히 모성 사망률이 일반 인구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심하고 임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래스 2 중등도 위험군을 보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심방 중격결손이나 아직 교정되지 않은 팔로사진 같은 질환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그룹의 모성 사망률은 5에서 10%로 상당히 높아집니다. 클래스 2 산모들의 경우 임신을 지속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심장 전문의와 고위험 임신 전문의가 함께 협진하면서 세심하게 관리해야 안전한 출산이 가능합니다. 클래스 3는 정말 심각한 고위험군입니다. 여기에는 기계판막을 가진 환자, 폰탄순환을 하는 환자, 그리고 청색증 심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포함됩니다. 이 그룹의 모성 사망률은 무려 25에서 50%에 달합니다. 4명 중 1명에서 2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이런 환자들은 대학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심장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 관리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래스 4는 임신 금기에 해당하는 극도의 고위험군입니다. 이 범주에는 폐동맥 고혈압, 중증 좌심실 기능 장애, 이전에 산후 심근병증을 경험했던 환자, 그리고 중증 승모판 협착증 같은 매우 심각한 심장질환들이 포함됩니다. 이 그룹의 모성 사망률은 50% 이상입니다. 2명 중 1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2018년 유럽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임신을 절대 피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심장질환을 가진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의료진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산모의 생명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임신 중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정도입니다. 심장질환 인부의 간호관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전 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중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임산부와 달리 심장질환이 있는 인부는 체중 증가를 7에서 8kg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과도한 체중 증가는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식이 관리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고단백 저염식이 기본입니다. 철분 보충은 필수이고 카페인은 제한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혈전증 예방을 위해 헤파린을 투여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채소를 피해야 합니다. 헤파린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 예방도 철저히 해야 하고 기존에 복용하던 강심제는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이뇨제는 클래스 3와 4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들에게 처방됩니다. 이제 분만 시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진통제를 투여합니다.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취는 경막의 마취가 선호됩니다. 산부가 힘을 주어 복압을 높이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분만 직후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절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메덜진 투여는 금지입니다. 메덜진은 혈압 상승을 유발하여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분만 직후에는 심박 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복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내장 혈관에 우열이 생기며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또한 간질액이 혈류 내로 유입되면서 심장 부담이 더욱 증가하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염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에서는 분만 시 예방적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심내막염을 앓았거나 인공판막을 가지고 있거나 복잡한 선천성 심질환이 있거나 심장 이식 후 판막병증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방적 항생제로는 암피실린과 젠타마이신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적절한 예방 조치로 감염성 심내막염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감염성 심내막염은 매우 치명적인 합병증이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3장 빈혈로 넘어가겠습니다. 빈혈은 임신 중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로 전 세계 임산부의 38%가 경험합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부족하거나 헤모글로빈이 감소하면 빈혈이 발생합니다. 임신 중에는 혈액량 증가로 인한 희석성 빈혈도 발생하지만 병적 빈혈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빈혈 진단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WHO 기준으로 1분기와 3분기는 헤모글로빈 11g/데시리터 미만, 2분기는 10.5 미만을 빈혈로 정의해야 합니다. 헤마토크릿 기준으로는 1분기와 3분기 33% 미만, 2분기 32% 미만입니다. 2분기 기준이 더 낮은 이유는 이 시기에 혈장량이 최대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임신 중 철분 요구량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평소 하루 1에서 2mg이던 것이 4에서 6mg으로 증가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태아 성장에 300mg, 태반 형성에 50mg, 적혈구 증가에 500mg, 분만 시 시렬로 200mg, 총 1000mg 이상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음식으로 섭취한 철분의 10%만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철분 보충이 필수적입니다. 철분 결핍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여러 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페리틴이 15나노그램 미만이면 철분 결핍을 의미하며 이는 가장 민감한 지표입니다. 철분 결핍성 빈혈의 치료는 경구철분제가 기본입니다. 페러스 설페이트를 복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간호중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철분제는 반드시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오렌지 주스나 비타민C 보충제와 함께 복용하면 철분 흡수가 크게 증가합니다. 둘째, 카페인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므로 커피, 차, 콜라 등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철분제 복용 전후 이 시간은 카페인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셋째, 제산제는 철분 흡수를 저해하므로 철분제와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도록 지도합니다. 넷째, 환자에게 대변이 녹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할 수 있음을 미리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또한 변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섬유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다섯째, 매우 중요한 점은 분만 후 1개월까지 철분제를 계속 복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만 시 실혈과 수유로 인한 철분 소실을 보충하고 철분 저장량을 회복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치료 효과는 2주 후 헤모글로빈이 1g/dL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구 철분제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 정맥 철분제를 고려합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DNA 합성이 저해되어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커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경관 결손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예방을 위해 임신 전부터 하루 400마이크로그램, 치료 시에는 1에서 5mg을 투여합니다. 신경관 결손 과거력이 있으면 하루 4mg을 임신 3개월 전부터 복용해야 합니다. 비타민 B12 결핍도 거대적 혈구성 빈혈을 유발합니다. 주로 채식주의자 위절제술 후 악성 빈혈 환자에서 발생합니다. 진단은 B12 수치가 200피코그램 미만이고 MCV가 100 이상일 때 내립니다. 치료는 1000마이크로그램을 근육주사로 투여합니다. 빈혈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체에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빈혈이 있는 임산부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와 무력감입니다.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또한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분만 시에는 산후출혈 위험이 증가하고 상처 치유가 지연됩니다. 이는 철분이 콜라겐 합성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산후에도 문제가 계속됩니다. 모유 생산이 감소하여 수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산후 우울증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태아와 신생아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빈혈은 태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산 위험이 증가하고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궁 내 성장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태어난 아기도 신생아 빈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지 발달이 저하되어 학습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면역 기능도 떨어져 감염에 취약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중증 빈혈입니다. 헤모글로빈이 7 미만인 중증 빈혈은 모체와 태아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경우에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철분제를 복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4장 성전파성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터에서 보듯이 자신을 보호하고 서로를 보호하자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임신 중 성전파성 질환은 산모뿐 아니라 태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독은 트레포네마 팔리둠이라는 나선형 세균에 의해 발생합니다. 수직 감염률이 70에서 100%로 매우 높습니다. 1기 매독은 통증 없는 궤양, 2기는 발진과 전신 증상, 3기는 신경 매독과 심혈관 매독으로 진행됩니다. 진단은 VDRL이나 RPR 같은 비특이적 검사와 FTA ABS 같은 특이적 검사를 함께 사용합니다. 선천성 매독은 발현 시기에 따라 조기와 후기로 구분됩니다. 조기 선천성 매독은 2세 이전에 나타나는데요.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콧물이 계속 나고 피부 발진이 생기며 간과 비장이 커지는 간비종대가 나타납니다. 또한 빈혈도 동반됩니다.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신생아나 영아를 보면 반드시 선천성 매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후기 선천성 매독은 2세 이후에 나타나는데 더 심각한 증상들이 특징입니다. 허친슨 치아라고 불리는 특징적인 치아 변형이 생기고 각막염으로 시력 문제가 발생하며 청력 손실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은 평생 지속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합니다. 임신 중 매독 치료의 핵심은 시기입니다. 임신 16에서 18주 이전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이후부터 매독균이 태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 약물로는 벤자틴 페니실린즈를 사용합니다. 임신 몇 주에 발견되든 즉시 페니실린 치료를 시작합니다. 늦게 발견되었더라도 치료하면 진행을 막을 수 있고 태아의 예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페니실린이 유일하게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까지 치료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다른 항생제들은 산모만 치료하고 태아는 치료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로 선천성 매독은 대부분 예방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임산부는 초기 산전 검사에서 매독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로 진단할 수 있고 페니실린 주사 몇 번으로 완치가 가능한데도 놓치면 아기에게 평생 장애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초기 스크리닝 검사의 중요성을 산모들에게 충분히 교육해야 합니다. 임질은 나이세리아 고노레아에 의한 감염으로 50에서 80%가 무증상입니다. 임질에 감염된 인부는 여러 심각한 합병증에 노출됩니다. 폐혈성 유산이 발생할 수 있고 육모양막염이라는 태아를 둘러싼 막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파막의 위험이 증가하여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산욕기 감염도 흔히 발생합니다. 이런 감염들은 산모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임질에 감염된 산모에게서 태어나는 아기는 조산의 위험이 높고 자궁 내 성장 지연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신생아 안염입니다. 치료는 세프트리악손 500mg 근육 주사와 아지트로마이신 1g 경구 투여를 병용합니다. 신생아 눈 간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가 산도를 통과하면서 임질이나 클라미디아에 감염되어 결막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신생아 눈 간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프로질산은 용액을 점적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에리스로마이신이나 테트라사이클린 연고를 바르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연고를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예방적 안약 점적은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 직후 1시간 이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의무화되어 있는 중요한 처치입니다. 간단한 예방 조치로 신생아의 시력을 보호할 수 있으니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산전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산모의 아기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예방적 처치를 했더라도 생후 며칠간 눈 분비물이나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클라미디아는 가장 흔한 성전파성 질환으로 70에서 80%가 무증상입니다. 조기 양막 파수, 조산, 저체중아의 위험을 높입니다. 신생아는 결막염과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아지트로마이신 1g 단회 투여가 선호되며 임신 3분기에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생식기 헤르페스는 HSV1과 HSV2에 의해 발생합니다. 신생아가 헤르페스에 감염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흔한 경로는 산도 감염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합니다. 아기가 분만 과정에서 산도를 통과하면서 산모의 활동성 헤르페스 병변에 직접 접촉하여 감염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활동성 병변이 있을 때 제왕절개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상행성 감염으로 5%를 차지합니다. 이는 양막이 파열된 후 바이러스가 자궁 내로 올라가서 태아를 감염시키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산후 감염이 10%를 차지합니다. 출생 후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특히 입술 헤르페스가 있는 사람이 아기에게 접촉하거나 만지면서 전파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감염 경로를 이해하면 예방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분만 시 활동성 병변 확인, 양막 파열 후 신속한 분만, 그리고 신생아 접촉자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생아 헤르페스는 피부 눈점막형, 중추신경계형, 파종형으로 나뉘며 사망률이 높아 적극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단순 포진 치료는 감염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발 감염의 경우 아시클로버 400mg을 하루 3번, 7에서 10일간 경구 투여합니다. 초발 감염은 증상이 심하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해야 합니다. 재발 감염일 때는 같은 용량인 아시클로버 400mg을 하루 3번 투여하지만 기간은 5일로 단축됩니다. 재발은 초발보다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억제요법입니다. 임신 36주부터 분만까지 아시클로버 400mg을 하루 3번 계속 투여합니다. 이는 분만 시점에 바이러스 재활성화를 막아 신생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분만 방법 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만 방법은 분만 시점의 병변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째, 활동성 병변이 있는 경우입니다. 외음부나 질에 수포나 궤양 같은 활동성 병변이 보이면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둘째, 전구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끔거림, 화끈거림, 가려움 같은 전구 증상만 있어도 제왕절개를 시행합니다. 병변이 곧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셋째, 재발성 헤르페스인데 병변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질식분만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제왕절개를 했지만 현재는 활동성 병변이 없으면 질식분만을 허용합니다. 넷째, 초발 감염이 분만 6주 이내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제왕절개를 고려해야 합니다. 초발 감염은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고 기간이 길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신생아 헤르페스라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생아 헤르페스는 사망률이 높고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분만 방법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B형 간염의 진단과 해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 표지자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BsAg 표면 항원입니다. 이것이 양성이면 현재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급성이든 만성이든 현재 감염 상태를 나타냅니다. 안티-HBs 표면 항체는 면역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양성이면 과거 감염 후 회복되었거나 백신 접종으로 면역이 생긴 상태입니다. 보호 항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BAg 이 항원은 바이러스의 활발한 복제를 의미합니다. 양성이면 전염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임산부에서 중요한데 수직 감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안티-HB 이 항체가 양성이면 바이러스 복제가 감소하고 전염성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완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부 관리에서 특히 중요한 점입니다. HBsAg 양성 임신부는 수직 감염 예방이 핵심입니다. 간 기능 검사, HBV, DNA 정량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B형 간염의 수직 감염률은 HBAg 양성 시 70에서 90%입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12시간 이내에 반드시 2가지를 접종해야 합니다. B형 간염 백신과 면역글로불린 HBIg를 동시에 다른 부위에 접종합니다. 이것이 수직 감염 예방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를 통해 95% 이상 예방 가능합니다. 모유 수유는 금기가 아닙니다. HIV의 수직 감염률은 치료 없이는 25에서 30%이지만 적절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로 1% 미만으로 감소합니다. 모든 임산부는 HIV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양성인 경우 즉시 ART를 시작합니다. 분만 시 바이러스 양이 1000카피/ml 이상이면 제왕절개를 고려합니다. HIV 신생아 예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생아를 위험도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고위험 신생아의 기준입니다. 모체 치료가 불충분하거나 전혀 없었던 경우, 분만 시 바이러스 양이 1000카피/ml를 초과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고위험 신생아는 예방약을 3가지 조합으로 사용합니다. 지도부딘과 3TC, 그리고 MVP를 6주간 투여합니다. 저위험 신생아의 기준입니다. 모체가 충분한 치료를 받았고 분만 시 바이러스 양이 50카피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런 저위험 신생아는 지도부딘만 4에서 6주간 투여하면 됩니다. HIV PCR 검사 시기가 중요합니다. 출생 후 48시간 이내에 첫 검사를 하고 추적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검사하는 이유는 감염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유에 대한 지침입니다. HIV 양성 산모는 모유 수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모유를 통한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분유 수유를 해야 합니다. 제5장 비뇨기계 질환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요관이 이완되고 커진 자궁이 요관을 압박하여 요정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요로감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임신 중 신장은 1에서 1.5cm 증가하고 신혈류량은 50%, 사구체 여과율은 40에서 50% 증가합니다. 요관은 호르몬 영향으로 확장되고 연동운동이 감소합니다. 방광은 용량이 증가하지만 잔뇨도 증가하여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무증상 세균뇨는 증상 없이 소변 배양에서 10만 CFU/ml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는 경우입니다.
유병률은 2에서 10%이며 치료하지 않으면 30에서 40%가 신우신염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임산부는 첫 산전 방문이나 12에서 16주에 소변 배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는 아목시실린, 세팔렉신, 나이트로프란토인을 사용합니다. 급성 방광염은 빈뇨, 절박뇨, 배뇨통, 치골상부 통증이 특징입니다. 발열이나 전신 증상은 없습니다. 진단은 소변 검사와 배양 검사로 하며 치료는 나이트로프란토인이나 세팔렉신을 사용합니다. 치료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배뇨 후 완전 배출을 교육합니다. 급성 신우신염은 임산부의 1에서 2%에서 발생하며 주로 임신 2기에서 3기에 흔합니다. 고열, 오한, 측복부 통증이 특징적입니다. 진단은 발열, 늑골척 추각 압통, 녹뇨가 있을 때 내립니다. 입원 치료가 원칙이며 세프트리악손이나 세파졸린을 정맥 투여합니다. 합병증으로 조산, 저체중아, 폐혈증이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치 검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토치는 톡소플라즈마, 기타 매독 등 루벨라 풍진, CMV 거대세포 바이러스, 헤르페스의 약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수직 감염을 일으켜 선천성 기형이나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톡소플라즈마는 고양이 분변이나 덜 익힌 고기를 통해 감염되며 풍진은 백신으로 예방 가능합니다. CMV는 가장 흔한 선천성 감염이며 헤르페스는 분만 시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각 감염에 대한 선별 검사와 예방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위험 임신의 주요 질환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고위험 임산부를 더욱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